재수사 오케이. 정윤회 문건 그냥 웃지요. 저 제목만 보고는 한 번에 감을 잡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정말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먼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직후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지시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기간 인정되지 못한 채 검찰 수사를 너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함께 문제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선이라도 할 수 있는 게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 한마디에 다급해진 사람들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문재인 표 적폐 청산에 뿔난 사람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거고요. 어제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인물을 하나씩 짚을 텐데 먼저 이 새롭게 등장한 오랜만에 입을 연 이 인물 얘기예요. 이현정 의원. 네. 재수사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언론 인터뷰에 정윤회 씨가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정윤회 씨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이번 재수사를 통해서 자신의 좀 억울함을 좀 풀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윤회 문건 사건 같은 경우에 당시에 이제 본인은 사실 2012년도 이미 그 총선 이전부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이가 멀어졌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권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이제 최순실씨가 이제 다 해왔는데 왜 뜬금없이 자신을 어떤 그 국정농단의 어떤 주범으로 해서 그런 문건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이 여러 가지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3인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순실씨의 존재도 알았고 또 최순실씨가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윤회 씨는 문건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면에서 뭐 좀 해명이라든가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 보면 정윤회 씨는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이 그래서 이 사건을 도대체 누가 그러면 정윤회 문건 사건이라고 해서 그 문건을 발설을 했고 그 문건에 대해서 이런 수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본인의 어떤 진상규명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본인이 지금 또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하겠다는 입장들을 좀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오케이. 정윤회 씨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채널A의 단독 인터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개 개인 행정관이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그걸 청와대 내에서 문건을 만들어 돌렸다는 거 아주 이해가 안 갔어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시킨 적이 없으시잖아요. 없으니까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재수사니까 뭐 내가 조금 법률 자문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겠어. 나는 뭐 그때 철저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예, 뭐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뭐 이렇게 천명을 한 만큼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뭐 억울할 수도 있고요. 또 사실관계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2014년도 11월하고 상황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사실 이렇게 민정수석실에 지시를 내린 거는 검찰 개혁을 하게 된 신호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검찰 개혁을 하게 되면 사실 국민 여론은 어찌를 못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했던 2014년 11월 달에 대통령의 어떤 가이드라인에서 검찰이 조사했던 그 부분을 새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유출 경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만약 그 내용이 맞다 그러면 지금은 참고인 형식으로 가게 되지만 앞으로는 직권남용죄라든지 뭐 돈이 연계가 돼 있으면 뇌물죄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윤회 씨 입장에서는 지금 막 억울하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어떻게 튈 줄 모르고 만약에 검찰 개혁을 한다면 이 사건의 조사가 이 성패에 따라서 검찰 개혁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검찰 개혁의 방점이다.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님,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당시 권력 다툼인데 이 권력 다툼, 전 정권의 권력 다툼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재조사라고 지시했다. 지금 현 정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정윤회 문건이 왜 만들어졌느냐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좀 이제 알게 된 것이 김기춘 비서실장하고 그 문고리 3인방 사이에 권력 다툼이었다. 거기에서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 건데 그 진 이유가 문고리 3인방 뒤에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비선 실세인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뜨거워하고 그냥 무릎을
불을 끄는 거, 그게 정윤회 문건이 나중에 문건 유출 사건으로 마무리된 예. 이유가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조국 민정수석하고 같이 검찰에 칼을 들이대는데 이 정윤회 문건을 들고 나오는 거는 이게 그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문건 유출 사건으로 바뀌었느냐. 그 바뀌는데 민정수석실은 당시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는 수석은 아니고 비서관이었죠.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관여한 건 뭐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관여가 됐고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정치검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따져보겠다는 게 지금의 이 그 정윤회 문건 재수사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박 변호사님 말대로 이게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사실상 검찰 개혁하고 그 박근혜 전 정권에서 특히나 이 정윤회 문건 유출 당시에 수사했던 검사들의 그 좀 정치 검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우병우 라인이라고 말하는 이 검찰 수뇌부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뭐 기강을 다지는 걸 수도 있고 뭐 물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더 나가서 검찰 개혁까지 여기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검찰 개혁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성공적인 거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물갈이에 그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또 다른 그 뭐 저 코드 인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한계가 있겠죠. 예, 고 박사님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재수사의 칼 끝은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을 중심으로 한 검찰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청와대 인사들을 겨누고 있다. 뭐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일단 그렇게 봐도 뭐 무리가 없겠죠. 사실 정윤회 문건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은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 또는 시작과 끝 이것은 종기에 불과한 것을 그때 딱 종기를 잘 드러냈으면 암으로까지 발전하지 않을 사건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국정농단의 단초를 지금 보였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그 내용보다도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이 핵심 수사의 핵심을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건에 그러면은 누가 검찰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수사를 덮고 갔느냐 이런 것을 수사하다 보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검찰 개혁의 문제, 우병우 라인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 정윤회 씨도 그렇고 나는 그때 허세였다. 최순실 씨가 비선실세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누가 최순실 씨의 그러한 비선 실세로서 역할에 대해서 묵인 방조 비호했느냐. 결국 민정수석실의 그런 라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고 결국 그건 우병우 문제로 부작되는 거고 결과가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겨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핵심에서 최순실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배경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지다 보면은 검찰 개혁에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까지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판도라 상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칼날을 꺼내들었다. 오른쪽에 준비한 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는 어제 한 언론과의 새로운 인터뷰에서 재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인물 최근에는 조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정호성 전 비서관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정윤회 문건 그 부분은 지금도 굉장히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 그 정윤회 문건 그거는 그 팩트가 빵프로예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모두가 다 웃었죠. 완전히 그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몇 달이 너무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최순실 씨한테 자료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정윤회 문건은 팩트가 0%라고 얘기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그러니까 2014년도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건 오가는 거를 끊으려고 했는데 못 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죠. 이제 당시에 보면 결국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왜 자신을 이렇게 3인방들이 몰아내려고 하느냐. 자, 그 이유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조홍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이야기를 했고 예. 조홍천 공직비서관이 이제 박관천 경정 등 청와대 파견 나왔던 경찰들 동원해서 이제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일단 그때 당시에 경찰의 정보력 갖고는 그 최순실의 어떤 그까지는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즉 그 주변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여러 정보만 했고 사실 이제 최순실이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바로 매주 일요일마다 관저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을 보고 3인방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을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호성 비서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부 다 이게 0% 허위라는 거가 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최순실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어디 정윤회하고 했다라고 하느냐 이 정도 이제 본인은 판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떤 그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이게 뭔가 중심을 향해서 좀 접근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이나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보력들이 이제 이게 뭔가 좀 중심을 향해서 조금 더 찔러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최순실 이름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호성 비서관도 아마 육감적으로 이거는 이제 조금만 더 수사를 하게 되면 우리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순실한테 자 그동안 이제 문건 주는 거 이거 좀 중단하고 잠시 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당시 한상훈 조리장 증언에 따르면 최순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안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또다시 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잠시 그때는 일단 좀 조심을 했고 그 다음 한 달 뒤부터는 다시금 똑같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재생했다고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의 위험성들은 당시에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수희 변호사님 뭐 실제로 이것이 둑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이 나왔을까요? 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저 헌재에서의 증언을 다 믿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민정수석실에서 관여해가지고 이거를 문건 유출 사건으로 프레임을 바꿨잖아요. 그렇게 하고 관련됐던 뭐 박관청 경위니 뭐 조홍천 지금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당시 비서관이나 다 자천이 아니라 해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저 웃었다란 말을 굳이 다 믿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이긴 거잖아요. 문고리 3인방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베일에 꽁꽁 싸매진 거였고 정윤회 씨는 저 당시에도 자기는 관여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더 관여할 수가 없게 된 거고요. 저는 정윤회 문건 내용 중에 최순실과 이런 정윤회 씨의 각방사관 이런 사생활은 관심이 없고요. 거기서 보면 십상시들이 주기적으로 정윤회 씨가 만난다 오는 식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 십상시들에 대한 그 실체 내용은 저는 그거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문고리 3인방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정호선 전 비서관의 그냥 웃었다라는 게 현실 인식이 없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문건 유출로 프레임을 바꿨다는 건 청와대도 심각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고 한 그 보호에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순실이 안 걸렸기 때문에 웃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보고서를 잘 쓴 것 같긴 한데 왜 정윤회만 얘기할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웃어줄 가능성이 큰데 이건 쉬운 어떤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중식집이죠. 중식집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안에 이제 위치 추적을 해보니 거기 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휴대폰을 다 10개씩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서관들이 차명 휴대폰, 대포폰 갖고 다니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닌 차명 휴대폰을 통해서 그 십상시 중국집에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고요. 더 무서운 거는 조홍천 당시 비서관은 지금 여당 의원이 돼 있죠. 저 사람들이 만약 박관천 씨하고 수사에 협조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조사해가지고 결과 보고서 쓴 거기 때문에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질신문을 해보면 글쎄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민정비서관실하고 검찰 수뇌부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사실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해보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에 뿔난 사람들이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최순실과 같이 재판 못해라고 크게 외쳤고 오늘 얘기 재수사 응하겠다 그리고 정윤회 문건 때 그냥 웃었다라는 이 큰 흐름을 봤어요. 이 세 명의 얘기를 좀 핵심만 짚어봤다면 이분들 얘기는 좀 다른 의미로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프로젝트에 다른 의미로 바빠진 사람들입니다. 바퀴벌레 친박 이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오늘 자유한국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장원 있는 사람들 무슨 바퀴벌레라고 뭐 얘기하면서 페이스북에 썼다는데 제정신입니까 이게? 아니 그동안 선거하면서 저희가 목이 터져라 하고 정말 우리가 사는 길이고 당이 사는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바퀴벌레고 무슨 탄핵 때 뭐 어쩌고 이게 제정신이에요? 낯을 드셨습니까 정말? 당원들 다 바퀴벌레라고 그러고 탄핵 때 본인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한 일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처사들입니다. 홍문정 의원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바로 홍준표 전 후보가 SNS에 올린 글 때문인데 함께 보실 텐데 뭐 바퀴벌레 얘기도 있고요. 뭐 당권 차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눈에 띄어요. 어쨌든 친박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바퀴벌레라고 표현하면은 기분이 좋아할 사람은 없죠. 기분이 아주 상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또 홍준표 전 후보의 이런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친박이 그동안 이런 탄핵 국면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입 딱 다물고 그동안 친박이라고 그렇게 목소리 치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랄 정도의 그런 행태들을 보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나중에 태극기 뭐 이런 세력들이 좀 커지면서 그때 나와서 몇 사람들이 좀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면서 혹시 그 불똥이 나한테 찔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보수 세력들이 일부 결집을 하고 24%의 그런 지지율을 가져오면서 이제 우리도 나서서 이렇게 뒤에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 이렇게 보수 세력도 결집했고 한국당도 뭐 어느 정도 기틀을 잡은 것 같으니까 당권을 잡아야겠다. 7월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친박 세력들이 다시 당권을 잡기 위해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는데 홍준표 전 후보님 지난번 공항에 출국하면서 나는 당권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친박은 빠져라. 이렇게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가셔서도 한 달 뭐 쉬고 오시겠다는데 한 달은 고사하고 매일 참지를 못하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그 정치적 의사 메시지를 보내고 있네요. 미국에서 SNS 정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친박과 홍준표 전 후보 간의 이 당권을 둘러싼 이 싸움이 뭐 전입가경 이렇게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현종입니다. 네. 원색 비난이라서 이렇게 바퀴벌레 같다니까 낯을 드셨냐라고 반박을 홍문정 의원이 바로 해가지고요. 집안 싸움이 너무 심해서 그렇죠.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은 싸움으로 지금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홍준표 전 후보가 이제 처음에 이 그 후보로 나설 때 양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든 뭐 양아치 친박이라고 했고 또 선거 과정에서는 그래도 또 박 전 대통령의 표를 얻으려고 또 친박들하고는 또 사이좋게 또 하고 또 징계도 다 이제 풀어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보니까 서서히 친박들이 당권 경쟁에 지금 나서겠다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홍문정 의원도 지금 당권에 관심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에 가셔서 매일 지금 뭐 연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저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지금 당권 경쟁을 벌일 경우에 이 지금 그 어떤 자유한국당 당내가 상당히 간단치 않은 게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당의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지금 탈당한 의원들, 그러니까 초선 중심 몇 명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친박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당권 계기를 통해서 또 친박과 친홍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친박 비박 싸움이 좀 끝나니까 이제는 친박 친홍 싸움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와중에 이수희 변호사님, 김진태 의원은 정우택 대표랑 홍준표 전 후보를 모두 다 비판을 하더라고요. 이런 입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참 점이 가경이고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당시 이제 후보 대선 때 후보가 적폐청산 얘기를 할 때 저는 임의적인 자의적인 인적 청산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반대 진영이라도 강하게 아주 반대를 했었는데 하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자발적으로 인적 청산을 안 하면 안 돼요. 정말 적폐가 저 안에 무지 많은 거예요.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 이제 후보가 얻은 그 득표율이 보수층이 결집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홍준표 후보의 개인기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뭐 좀 그 상스러운 표현으로 인해서 더 표가 오지 못한 면도 한계도 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한 거고 최대치가 왔다고 보고요. 거기에 의미는 야당으로서의 견제를 하라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당의 개혁을 이끌어내기를 바라는 그런 힘실어주는 의미도 그 표 안에, 득표율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청산 대상인 친박계, 강성 친박계의 사람들이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득표율 24%가 넘었다 그래서 홍준표 그 전 지사 말대로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또 그 집안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책무라고 보고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안에서 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에는 외려 복당을 받아줘서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저런 해석 자체가 굉장히 아전인수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이 좀 거칠어도 일견 맞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말이죠. 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인 정진석 의원도 당내 분위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 수립 이후에 최대 보수 참패라고 이게. TK 자민련 남아서 뭐 할 거야 도대체.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이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이제 적으로 간주해서 무참하게 응징해야 된다. 말이 참 더 거칠어지는 것 같고. 예. 박지원 변호사 잠깐 오른쪽 한번 보시면 이걸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몽준표 아까 얘기했던 친농, 친박, 집안 싸움도 좋지만 이 문재인 적폐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 정윤회 씨, 정호성 전 비서관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면 친박들 앞으로 이렇게 큰 소리 쳐도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저게 다 또 드러나면 또 지난 새누리당 또 적폐로 분류가 돼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고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지금 던진 말은 그 말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붙어도 시원찮을 마당에 더 싸우고 이러니까 육모방망이 정진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육모방망이 그 포졸방망이 말합니다. 그걸로 때려 응징해야 된다. 포졸방망이.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홍준표 전 지사 아니면 친박 의원을 지칭한 거나 같지는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갈등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이 됐을 때 당의 존립도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미리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잠시만요. 정리하기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 그러니까 이 위원장님 경제민주화, 김광두 교수와 함께 같이 문재인 표 경제정책을 이끌었던 김상조 교수가 내정이 됐네요. 예정이 됐던 정도의 이제 인사인데, 예. 김상조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데 아주 처음부터 그렇죠.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특히 이제 이번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기업 간의 어떤 공정한 거래들, 그다음에 대기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선봉장에 섰던 이제 김상조 교수를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제 내정함으로 해서 앞으로 아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과 하청업 관계라든지 이런 불공정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메스를 들이댈 그런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의 김상조 교수가 내성됐다는 속보와 함께 첫 번째 주제도 마무리하고요. 박준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